문이 잠긴 집 안에서 30살 여성과 그의 3살 배기 아들, 10개월 된 딸 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왜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요. 오 마이 갓. 애들은 왜 죽였어요? 걔 옆에 있으니까. 가슴과 목을 밟고 누르고 여기서 여기 높이 그 높이에 애가 다칠까봐 그걸 놓지 못했다는 게 진짜. 블랙 악마를 보았다.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불려졌었습니다.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셜록 홈즈나 코난 이렇게 추리물에서 많이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서 접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밀실 사건이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밀실 살인 사건이라면은 외부에서 어떤 들어왔다는 어떤 흔적이 없다 뭐 그런 건데 밀폐된 장소에서 누군가 살해를 당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게다가 아파트에서 일어났다는 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CSI 팀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현장에 저도 이제 나갔었는데요. 외부 침입에 흔적이 전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살해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03년 12월 29일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파트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은 당시 잠겨 있었고요. 아파트 복도와 연결된 창문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문이나 족적과 같은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즉 밀실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집안에서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밀실 사망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냥 아파트 구조. 평범한 과거 아파트.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아파트의 그러니까 현관 대문이 그리고 거실에 있는 창문 모두 다 잠겨 있었습니다.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닫혀진, 잠겨진 밀실 상태의 집 안. 여기서 사망한 일가족. 과연 누가 대체 이 3사람을 숨지게 했을까요? 자, 이 사건의 진실 2003년 12월 29일 그날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아야. 오 마이 갓. 저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상상할 수 없어요. 보셨어요? 보셨듯이 피해자 박 씨는 방문에 빨래줄을 걸어 목을 맨 형태로 질식사했습니다. 그 두 아이들 역시 각각 보자기와 그 비닐봉지에 씌어서 질식사했고요. 아이고,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진짜 누가 이런 짓을 했을지. 근데
10개월 된 아이에겐 교살의 흔적도 보입니다. 에이씨. 사망 추정 시간은 4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요. 아파트 7층이다 보니 베란다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요. 그 복도 끝쪽에 창이 하나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방범창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거 밀실이라는 소린데. 사용한 도구들도 모두 집에 있는 물건들로 추정되고요. 그 무엇보다도 손이나 목에 저항원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봐 아무래도 자살이 아닐까요? 형사들은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네. 일단 그 사망한 그 여성하고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쫓기거나 또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가거나 이런 흔적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 집이 막 흐트러진다든지 그런 걸로 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단순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아. 그러기에는 유서도 없고 평소 애엄마가 우울증을 앓거나 정신과 약을 먹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무엇보다 아이들을 죽인 형태가 너무 잔인하고 과해. 그러니까요. 그것도 10개월 된 아이. 일반적이지가 않아. 그럼 타살일까요? 10개월 된 아이야 방어 능력이 없다고 쳐도 그 피해자 박 씨나 그 아들마저 저항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면식범일 가능성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렇다면 피해자 남편인데요. 최초 발견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망 추정 시간에 회사에 있었대요. 알리바이 확인했고요. 남편도 용의자로 지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뭐 어떤 죽음인지가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는 거죠. 제발 차라리 다른 용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 남편이 그렇죠. 진짜 맞아요. 범인이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는 남편 낯이 간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최초 발견자가 2명입니다. 둘? 네, 2명이요. 이진호, 그 피해자의 여고 동창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지낸 사이래요. 근데 남편은 회사에서 왔다며? 네.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집에 와보니 문은 잠겨 있고 아내는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남편이 낮 시가 먼저 친구한테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죽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오전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네요. 낮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러 잠깐 들리긴 했어요. 아마 오전쯤? 근데 저도 급하게 일이 있어서 금방 돌아갔고요. 그때까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전이 확실합니까?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안 가고 내가 옆에 있어주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으로선 최후의 목격자라는 말인데. 왜요? 지금 저도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자세한 거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피해자가 자살이 아니라면 면식범에 의한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친구분도 충분히 용의선상에 오르겠죠? 네? 와, 진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되는지 정말
저도 같은 아기 엄마로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네요. 아니 근데 아무도 들어간 흔적이 없는 그 밀실의 집안에서 일가족이 마치 처형을 당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보시는 대로 이제 뭐 철로 된 대문 침입 흔적 전혀 없고 파손 흔적도 없고요. 지문, 족적, 뭐 외부 흔적 이런 것이 뭐 발견되지가 않았었죠. 이 사건 현장이 이제 7층이기 때문에 베란다로 뭐 들어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복도 끝에 창문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 방범창 보시다시피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침입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저기 남편이 열쇠를 누가 훔쳐서 들어간 다음에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나와서 그 문을 잠그고 도망쳤을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남편은 이제 퇴근을 하고 와서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집의 열쇠는 그 안에서, 집 안에서 발견이 된 거죠. 아니면 범인이 집 안에서 숨어 있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밖에 외부 침입이 불가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합니다. 현장 상황은 뭔가 의심쩍은데 침입 흔적이 없으니 이게 자타살이 이제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앞서 소개된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추리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범행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 3명이 있다. 일단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엄마가 자기 아이들, 자녀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요. 네. 근데 아이들 살해한 방식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본인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또 시신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무질서하게 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방식도 잔인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드라마에서 본 남편. 근데 뭐 회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오는 사람은 딱 그 친구밖에 한 명밖에 없는데. 범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의 집을 서슴없이 드나들 만큼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뭐 아무 꺼리낌 없이 문을 열어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슬픔에 빠진 연기를 했고, 그리고 태연하게 유가족들을 위로까지 한 파렴치한입니다. 네,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여고 동창생, 절친이었던 이 씨입니다. 30대 미혼녀가 여고 동창생인 친구와 그녀의 어린 두 남매까지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 31살 박모 씨와 박 씨의 두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끈으로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고 3살 난 아들과 생후 10개월 된 딸도 각각 보자기와 비닐봉지로 목과 얼굴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른 2시간 뒤에 박 씨의 집에 나타나 박 씨의 남편과 함께 살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살해한 그 범행 현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들어갔다는 사실이 네. 놀랍네요, 진짜. 아니 경찰한테는 그 사건 당일날 오전에 피해자 집에 갔다가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 완전히 다 거짓말인 거네요 지금. 뭐 저 사건 자체도 그렇고 완벽한 사건을 만들어 놓고 안 잡히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그 남편하고 여성이 굉장히 막 고함을 치면서 울고 뭐 또 약간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잠깐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 사망한 여성의 친정 식구들을 위로하는 뭐 그런 모습까지 가까워 보여서 정말 친한 친구구나라고만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크게 의심하는 상황은 아니었죠. 야, 진짜 이건 뭐 정말 파렴치한 그 연기로
베테랑 형사들까지 속인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절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가요?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져 있는 이 씨의 추악한 속내. 자, 이거 일단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내막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생전에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런 친구를 왜 죽였습니까? 가족처럼 챙겼다고요? 그거 다 가식이었어요. 내가 결혼 못했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겉으로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선 험담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걔네 집에 놀러 가면요. 저는 항상 소외감을 느꼈어요. 아씨. 네. 네, 전데요. 면접 결과요? 아,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취직 준비 중이었나 보네요. 범행 당시 이 씨는 무직 상태였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와 남루한 현실. 29가지도 난 늘 비참하고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선아? 오랜만에 인터넷에서 옛날 친구를 다시 네. 만났나 보네요. 예전에 몇 가지 방법들이 이런 메신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거랑 이거 주세요. 참, 박선아 쟤 너랑 엄청 절친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더라? 헐, 진욱이가 그냥 불쌍해서 껴주는 건 모르는 거임? 완전 눈새네. 야, 그래도 제가 착하고 해맑잖아. 냅둬. 야, 너가 그렇게 받아주니까 더 귀찮게 묻지. 솔직히 쟤네 집도 그렇고 영 별 볼 일 없잖아. 야, 괜찮아. 그래야 내가 더 돋보이니까. 절친이란 이름으로 함께했던 동창생 박선아. 하지만 실상은 허울 좋은 이름일 뿐 학창 시절 내내 그 애가 선망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날 따라다녀 주는 게 우쭐하고 좋았을 뿐이었어요. 이건 친구가 아니라 자기가 편하자고 이용하는 관계 뭐 이렇게 보이는. 네네, 그렇죠.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를 굉장히 업신여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 뭐 한 번 만나보지 뭐. 처음엔 그냥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학창 시절 내내 별 볼 일 없던 아이였으니 지금도 내 신세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 믿었죠.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신세 한탄하며 수다나 떨면 기분이 조금쯤 나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집애. 넌 어쩜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아가씨라 해도 믿겠어. 결혼은 했지? 아들? 딸? 아니, 나 아직 혼자야. 아, 그래? 하긴 요즘 여자들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바빠서 좀 늦게 가고 그러기도 하더라. 지집애, 능력 좋다. 회사에서 안 놔주는 거 보면. 뭐, 그렇지 뭐. 그러는 넌? 나야 휴직 상태지 뭐. 큰애 낳고 금방 복귀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딸 하나 더 낳자고 어찌나 들들 볶는지. 시댁에서도 남편 돈 잘 버는데 뭐하러 나가 고생하냐 그러시고. 고민 중이야. 왔어? 엄마. 그럼 가자. 가자. 아들 왔어? 어떻게 같이 와? 내가 데리러 간다 그랬는데. 당신 오늘 약속 있다고 했잖아. 번거로울까봐 퇴근하는 길에 들러서 데려왔지. 역시 센스쟁이. 참, 여기는 내 중고교 동창인 이진옥. 여기는 내 남편이랑 아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선아 남편 나 성준입니다. 니네 방에 가 있을래? 참, 당신 저녁 먹었어? 우리 일찍 먹고 후식 먹는 중이었는데. 이누랑 같이 먹었어. 신경 쓰지 마. 참, 이거. 웬 뭐야? 내 거야? 어머니가 이번엔 특별히 신경 써서 더 좋은 걸로 지었다고 빼놓지 말고 먹으래. 이거 먹고 얼른 둘째 낳으라는 거지? 참. 그럼 염족 좀 하시던가. 뭐야? 전혀 상상치 못한 풍경이었어요. 나 급한 일 있는 걸 깜빡해서 그만 가볼게. 그래. 연락해. 분명히 걔도 나만큼이나 외롭고 우울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멋지고 다정한 남편의 귀여운 아이, 더없이 화목한 가정까지. 나보다 뭐 하나 잘난 거 없던 그 애가 이렇게나 행복해지다니. 세상이 원망스럽고 불공평하다 생각됐어요. 여보세요?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까 그렇게 갑자기 가서 우리 남편이 걱정하더라. 혹시 자기가 너무 일찍 와서 불편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아니야, 그런 거. 괜찮으면 또 놀러 오세요. 네.
저 진옥 씨 아니세요? 맞네. 네. 저희 집 가시는 거죠? 잘 오셨어요. 이거 무거울 텐데 저 주세요.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지난번엔 그렇게 가셔서 정말 섭섭했었어요. 혹시 저 때문에 그러셨던 건 아니죠? 아니에요. 다행이다. 그럼 더 자주 놀러 오세요. 선아가 오랜만에 친구 봤다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가시죠. 네. 남편조차 너무 아까웠어요. 보잘것없던 그 애가 누리기엔 그 모든 게 너무 과분하고 분에 넘쳐 보였거든요. 아니, 왜 남의 남편을 지가 아까워하고 그래? 속으로는 시기 질투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집에 놀러 간 거네요. 그날 이후 점차 그 집에 방문하는 횟수가 늘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외롭던 날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게 꽤나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그 애일까? 왜 내가 아니라 걔가 이 모든 걸 가진 걸까? 많이 억울했고 분노도 치밀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축하해. 고마워.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죠. 한창 배가 부를 텐데 웬 배웅이야. 아유, 얘 인우 어머마.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줄 알고 오해하신 것 같아요. 오해하는 거네. 아니 무슨 동창이라는 애가 맨날 같이 남의 집을 그렇게 들락거리고 그런데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뭐길래 남의 남편 배웅을 하고 그래. 예편네 모냥. 아니 남들이 보면 우리 인우 아범이 두 집 살림하는 줄 알겠어. 아유, 설마요. 아유 그때는 니들 가족여행 가는데도 쫓아갔다며? 걘 도대체 염치가 없다냐? 응? 이 납작이 두꺼운 것도 정도껏 해야지. 사실 이 장면은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진술을 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드라마거든요. 본인이 자주 찾아가는 것을 두고 그 피해자 시댁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자신을 경계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인우가 하도 이모 하면서 잘 따르기도 하고 저희가 가족 같은 사이라서. 가족 같은 소리 한다. 응? 정작 걔는 지네 가족들 얼굴도 안 보고 산대더라. 응? 멀쩡한 애 같으면 자기 부모 형제 연락 끊고 살겠냐? 뭐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한 애지. 응? 아이고. 아휴, 암튼 난 걔가 기분 나쁘고 찜찜해서 아휴 이 집에 다시는 오지도 못하게 하렴. 알았니? 근데 저 지금 당장은 임신도 했고 인우 돌보는 것도 그렇고 도움받는 게 좀 많아서 좀 그래요. 아유 그래도 얘가 어머니 대신 저 애 낳고 형편 좀 나아지면 어머니 말씀대로 거리 좀 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해? 내일 인우 소풍이잖아. 김밥 재료 좀 미리 준비해둘까 해서.
성준 씨도 김밥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싸는 김에 좀 넉넉히 할까? 조금 선을 넘는 것 같네요. 네.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몸도 무거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이따가 마트 들려서 또 장도 좀 보고. 됐다니까. 미안해. 요즘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런가 봐. 도시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은 좀 가주라. 내가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 그래 그럼. 어이없게도 걔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맛있게 먹었어? 맛있었다, 그래? 응. 깜짝이야. 너 여기서 뭐해? 어디 갔다 오나 봐? 주말이라 남편이 가족끼리 외식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가족? 외식? 아니 자기가 저 집 식구도 아닌데 남 가족 외식한 것까지 이제 질투를 하네. 질투를 넘어서 집착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설마 너 여기서 우리 기다린 거야? 하루 종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주말마다 여기 안 온 적 있어? 아니 그게 이제 보니 일부러 그랬네. 나 빼고 니들끼리 가니까 좋았니? 왜? 이제 내가 귀찮아? 좀 꺼져줬으면 좋겠어? 그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그런 거 아니고 혹시 몰라서 문자도 남겼어. 전화기 꺼져 있었던 건 너잖아. 확인 안 해봤어? 뭐라고? 감히 니들이 날 따돌려? 나 빼고 지들끼리 용서 못해. 아휴, 암튼 난 걔가 기분 나쁘고 찜찜해서 다신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려. 알겠니? 도시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은 좀 가주라. 내가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 절대 용서 못해. 그래. 내게 아니면 어때?
뺏어버리면 되지? 그 친구가 자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 씨가 피해자를 무시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 질투심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타인의 어떤 삶까지 이제 갉아먹는 아주 잘못된 이기심인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 보면 시기 질투하면서도 계속 그 집을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건 전에는 두 사람이 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궁금해요. 소개드린 바와 같이 흔히 얘기하는 절친이 맞습니다. 관계를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CCTV 속의 모습인데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피해자고 이제 흰색 패딩 점퍼를 입은 사람이 이 씨예요. 근데 팔짱도 끼고 여성분들은 친한 사이에는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팔짱 보이는데 꼈다는 거는 정말 그래요?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헤어졌다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만났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또 그 시절의 추억도 이야기를 하고 또 공통된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도 어릴 때처럼 이렇게 가깝게 지냈었나 봐요. 피해자의 집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왕래하는 정도로 그렇게 친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피해자의 아들은 이 씨를 이모라고 불렀대요. 그럼 이제 밖에서 보면 정말 한 가족 같은 그림이겠죠. 네네. 가족 같은 친구였지만 그 속마음은 달랐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이제 31살의 나이였고요. 자신은 변변한 직업도 없어요. 직업도 없고 반지하 자취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는데 자신보다 정말로 별로였던, 자신보다 못난 존재였다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삶을 살고 있으니 가뜩이나 우울한 자신의 삶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겠죠. 네. 결국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그 동기는 그런 이제 피해자에 대한 부러움이 질투로 변하고 질투가 시기로 또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증오와 분노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 상대방이 잘 사는 걸 보고 오히려 더 좋은 자극을 받았거나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참 어떻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런 살인이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친구한테 근데 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애들까지 살해를 한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이 피의자 이 씨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 애들이 왜 죽였어요? 걔 옆에 있으니까. 걔 혼자 못 가니까.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게 무슨 뜻으로 무슨 말? 그러니까 애꿎은 사람을 3명이나 죽여놓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그냥 옆에 있었으니까 죽였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의 진술은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엄마가 죽고 나면 저 아이들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보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방금 그 뉴스 장면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런 자신의 그 주장과 표현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힘들었었죠. 아니 아무리 이 분노와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혔다고 해도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우발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따로 또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한 건가요? 네. 이 씨 범행이 더 경악스러운 이유는 이 범행의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말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밀실 살인 사건의 전말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범행을 위해 몇 달에 걸쳐 그 집을 드나들며 사전 답사도 하고 준비했어요. 와,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사전 답사까지. 친구나 아이 앞에선 친밀한 척 웃어줬지만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나 범행을 시뮬레이션해보며 계획을 고치고 또 수정했죠. 어머. 또 페트병을 좀 왜 또 저기다 거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 빨래줄에 자국이 남게 되죠. 그것을 이제 남지 않게 하려고 페트병을 저렇게 오려가지고 문틀에 붙여놨습니다. 야, 저런 것까지. 줄 당기는 연습까지 했다니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완벽한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 계획은 더욱 치밀해졌고 몇 번의 수정 끝에 모든 준비가 끝났을 무렵엔 드디어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게 되었죠. (2003년이) 가기 전 반드시 실행에 옮긴다. 아, 진짜 소름 돋네요, 진짜. 무슨 삶의 목표인 양 저렇게 적어놓은 저 메모가 끔찍합니다. 윤우야,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볼까? 위험해요. 그림 한번 그려보자. 아니요, 해요. 왔어? 어. 아. 인우야. 네. 우리 엄마한테 깜짝 쇼 보여줄까? 깜짝 쇼? 아, 얘한테 뭔 짓 하려고. 인우야. 눈 감아봐. 절대 눈 뜨면 안 돼? 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모 말 들은 것 뿐인데 저렇게. 인우는 먼저 잘 숨었어. 아, 숨바꼭질이야? 어. 어머. 저 피해자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아이가 죽은 것도 모르고 지금 시키는 대로 다 하네 지금.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일단 너도 눈부터 가리자. 나도? 어. 선아야, 이리 와. 이쪽이야. 이쪽. 여기. 뭐야? 이리 와. 이쪽. 여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이야. 여기. 이쪽. 여기야. 여기. 이쪽. 여기. 자. 오, 노. 여기 잠깐 서 있어. 애기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꼭 안고 있어. 뭐 하는데 그래? 잠깐만. 아주 잠깐이면 돼. 아기를 저렇게 안고 있으니까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저항도 주저가 되겠죠. 저게 놀이였으니까 얼마나 즐겁게 또 응했겠어. 어? 진짜 씨. 다 된 거야? 이제 딱 10만 세면 돼. 알겠어. 같이 셀까?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고무장갑 또 왜 끼는 거야? 고무장갑 저 이제 짐을 나름대로 안 남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나름 치밀한, 굉장히 치밀한 계획. 수립합니다. 여섯, 아홉, 어머. 선아야! 꽉 잡고 있어야 애기 안 떨어지지!
죽었는지 확인까지 하고. 저는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지? 선아야? 이로써 완성된 밀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범행이 완성된 순간이었죠. 이제 나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정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좀 충격적인 게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들어간 살인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더 화가 치미네요, 진짜. 저렇게 얼굴색이 하나 안 변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와, 영상을 보고 나니까 특히 그 아기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는 진짜 다 떠나서 이게 이 씨의 그 치밀한 철두철미한 이 계획, 문을 잠그고 뭐 가방까지 마치 아무도 왔다 가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소름 끼쳐요. 굳이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 범행을 준비했던 이 씨의 어떤 수첩 메모를 확인했는데, 그걸 보니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준비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그 밀실 트릭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을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예행 연습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행 연습은 진짜. 예. 그리고 또 이제 범행을 실행하려면은 그 자신이 생각한 그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었고요. 또 집을 갔는데 오늘 하자라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불안한,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면 취소하고 그 다음으로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4번이나 범행을 하려다가 미뤘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무슨 그 정도로 완벽을 기하기 위했던 거죠. 네,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씨의 그 계획성은 살인 방식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제 살해할 때 사용한 빨랫줄, 뜨개질 도구, 또 피해자들의 얼굴에 뒤집어 씌운 보자기, 비닐봉지, 치마, 이런 모든 그 범행에 쓰인 대부분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위장을 하는 그런 계획성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면밀하게 어떤 오브제들이 거기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난 거잖아요. 욕실에 있는 수건 2장 및 냉장고와 벽면 사이에 있는 비닐봉지가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작은 방 책상 밑에서 뜨개질 도구가 담긴 비닐봉지를 찾아내요. 집안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네, 이게 저는 너무 더 잔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을 그 긴 시간 동안 속이고 이렇게 살해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노가 계속 쌓여 있음에도 이 친구 집을 계속 드나들었던 것은 결국은 그 범행에 사용한 물건들의 위치, 움직임에 대한 동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범행 당시에 이 씨는 피해자에게 깜짝 쇼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작은 방 앞까지 걸어오도록 유인을 하는데 유인을 하면서 눈을 가리기 위해서 고무줄 치마를 씌우고 그리고 올가미를 걸어놓은 거였어요. 이제 목을 올가미 거는 순간에도 무슨 의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저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너무나도 재미난 아이들과 함께 노는 너무나도 재미난 놀이의 시간으로 알았겠죠. 그만큼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숨겼다는 거잖아요. 집에 다니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애 놓칠까봐 이게 저항조차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정말로 머리 좋은 무슨 영화 작가들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력이 동원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이런 그런 크라임 씬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는데 아이를 못 여기서 여기에 높이 그 높이에 애가 다칠까봐 그걸 놓지 못했다는 게 진짜. 아마도 그렇죠. 그 장면이 머릿속에 상상이 나고 또 기아 씨 역시도 그 순간에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이 장면이 또 만나지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 충분히 격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씨가 이런 식으로 피해자와 아이들을 살해한 이 방법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수준의 잔인함입니다. 아이의 사망을 재차 확인하면서 그 조그마한 작은 생명을 몇 번의 폭력적인 행위로 가슴과 목을 밟고 누르고 이런 행위로 마지막 숨을 끊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약간 퍼즐이 안 맞춰지면서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였나 싶으면서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뭐 이렇게 죄 없는 아이들한테 범행을 저지른 것이 굉장히 이제 잔혹하고 악랄한 지점이죠. 숨이 끊어진 아이들 혹시라도 살아나서 증언을 할까봐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이런 행위들은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질투심만으로 이렇게까지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도 사실 의아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심정만으로 이 사건의 모든 걸 이해하거나 이유로 얘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내 딸이었어야 했는데. 자기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망상이 지나치시네. 뭐라고? 너무 이쁘다고. 딸인데도 지 아빠를 아주 쏙 빼닮았어. 보통 첫애가 아빠 닮는다는데 우리 집은 완전 거꾸로 됐다니까. 아빠가 많이 좋아하겠네. 말도 마. 그렇게 노래 부르던 공주님인데다가 자기를 닮았다고 얼마나 물고 빠는지. 요즘에는 주말 약속도 다 취소하고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으려고 한다니까. 나 정말 귀찮아 죽겠어. 그래도 평일엔 좀 자주 듣는다던데? 맞아. 요즘도 꽤 일이 많나 봐. 주말 챙겨서 쉬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따가 저녁 먹고 갈 거지? 인우도 곧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이라 네가 좀 봐주면은. 아니, 나 약속 있어. 그래? 요즘 좀 바쁜가 보네. 예전처럼 같이 저녁 먹기도 힘들고. 설마 너 요즘 누구 만나? 그러고 보니 이지집에 옷차림 좀 보게. 뭐야? 누군지 소개 좀 해줘. 애들 아빠한테도 말해놓을 테니까 같이 보면 더 좋고. 그래? 뭐 그럼 좀 놀라긴 하겠다. 놀란다. 저런 말이 좀 뭔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꿍꿍이가 있어 보이네 지금. 친구가 둘째 아이를 갖게 되면서 생각보다 기회는 빨리 찾아왔어요. 이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죠. 아이고야. 친구 남편. 친구 남편이 지금 불륜. 야. 이것도 망상. 아니 아니지? 망상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 바람 핀 거야 지금. 아직 11시밖에 안 됐잖아. 애들 엄마 집에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 한동안의 시간 맞춰줘야죠. 미안. 자기가 이해해줄 수 있죠? 그럼 이번 주말은 나랑 보내요. 그게 아직 딸도. 출장 간다고 핑계 대면 되잖아. 그래요. 시간 한번 내볼게. 나 진짜 늦었다. 나 먼저 가요. 남자를 쟁취했지만 온전히 내 것인 것 같지 않은 느낌에 불쾌했어요. 단지 나보다 조금 일찍 그를 만났다는 이유로 안주인 행세를 하는 친구에게 질투가 나 미칠 것만 같았죠. 남편 왔어. 하루에도 12번씩 다 까발리고 가정을 깨놓을까도 생각했지만 참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질투할 게 따로 있지. 안주인 행세가 아니고 안주인인데. 안주인한테 왜 저런. 하필이면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 침대 옆에 명함 지갑 놓고 갔더라. 지난번 호텔에선 뭐가 급하다고 양말까지 빼먹고 가더니 이번엔 내가 챙겼으니 찾지 말라고요. 급한 거면 내일이라도 몰래 놓고 오고.
이 씨가 남편한테 보낸 문자를 지금 봤네. 이제 저 문자를 보고 내연 관계인 게 들통난 거잖아요. 왔어? 너 왜 그래? 야! 너 내 남편하고 바람났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맞네. 애인 생겼다더니 그게 내 남편이었어? 그래? 아니, 그거는 내 남자친구랑 네 남편 핸드폰 뒷번호가 같아가지고 잘못 보낸 거야. 진짜야. 다 오해야. 오해? 통화 목록엔 니랑 연락한 것만 수백 통이야. 문자 오간 것만 지우면 모를 거라 생각했니? 아니, 그거는 됐고, 뻔뻔해도 유분수재. 너는 어쩜 네 애미가 애비한테 당한 걸 그대로 반복하니? 그 애비의 그 자식이라더니 최악이야 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됐고, 너 내가 진짜 불쌍해서 참는 거야.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거리지 마.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매일같이 드나들던 그 집도, 친구와 아이들, 심지어 그 남자까지도 볼 수 없게 돼버리자 미칠 것만 같았죠. 하루아침에 내 자리를 송두리째 빼앗긴 것만 같았어요. 모든 잘못을 자기가 해놓고 진짜 적반하장이네. 답답하네 진짜. 말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지금 애들 엄마한테 당신 대신 오해 푼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지금 몰라요? 오해?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요. 당신하고 나, 애들, 우리 다 같이 안 볼 거예요? 당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요. 응? 선아도 기분 많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곧 다시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야. 알겠죠? 나 간다. 어쩌면 조금은 예상했는지도 몰라요. 언젠가 우리 관계를 들키면 그는 내가 아닌 자신의 가정을 선택할 남자라는 걸. 여보세요. 미안해. 그동안 내가 많이 오해해서 기분 상했지. 남편하고는 다 풀었어.
임신이다 출산이다 그동안 내가 많이 예민했나 봐. 남편 말이 맞아.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말도 안 되지. 오해해서 미안해. 사과는 이 사람이 이 씨가 해야 되는데 왜 친구가 사과를 하고 있는 건지 피해자가 왜? 남편이 뭔가 거짓말을 잘해서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네. 오해? 염치 없지만 너랑도 화해하고 싶어. 이모 보고 싶다고 인우도 널 많이 찾고. 기분 풀고 예전처럼 다시 놀러와 주면 안 될까?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인우야. 우리 엄마한테 깜짝 쇼 보여줄까? 그래서 다 없애기로 한 겁니다. 이들만 없어지면 그 자리는 내 것이 될 테니까. 그러니 이 죽음의 비밀도 완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와, 이런 반전이. 그럼 이 일들이 그 내연 관계가 들통날까봐 저지른 일인 건가요? 네, 재판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과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까지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사실 이 관계에서는 더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가 피해자 남편 그리고 이 씨가 관계를 맺었던 이 내연의 관계는 두 사람이 같은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지 않았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이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씨가 이제 그 피해자 남편한테 집착이 굉장히 심해서 좀 부적절한 스토킹을 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요.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편지도 뭐 보내기도 하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사망한 피해자인 친구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막 전달을 하는 이런 행위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첩에다가 자기 그 재산을 죽고 나면 그 남편한테 남기겠다. 이런 뭐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글까지 적어놓기도 한 것이 있는데요. 이 집착이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뭐 남편의 속옷까지 자기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방에 있는 뭐 식기나 이런 그러니까 그 고유한 영역이죠. 그 집의 아내의 영역들을 자기가 침범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마치 이 씨가 본인이 아내가 된 것처럼 그런 네, 착각에 네, 빠지는 네.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뭐 착각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시기 질투에 정말 대상이 됐던 그 친구가 가진 그 많은 것들, 사랑, 행복, 가족. 원래는 자기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보다 참 부족한
이 친구가 갖고 있다는 이런 이제 망상과 같은 정말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이제 불륜까지 저지르게 되고요. 질투의 감정 자체가 더 앞서서 이 지금 친구와 아이들만 없어진다면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어떻게 검거가 되었나요? 자, 이것은 피해자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조각입니다. 종이 조각? 네. 그 하얀 걸 뭐 하얀 물체 같은 걸 쥐고 네. 있는데? 사망 당시에 피해자는 이 오른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요. 이 종이 조각은 앞서 얘기한 페트병으로 만든 범행 도구에 붙어 있었던 것인데요.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에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끈을 더듬고 잡는 과정에서 떨어진 종이 조각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종이인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그 도배를 할 때 보면 벽지에 그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벽에 먼저 붙이는 초벌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수사팀은 이 종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같은 재질의 종이를 찾기 위해서 사건 현장을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요. 집안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피해자가 쥐고 있던 이 종이 조각은 말씀 주신 대로 집안에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사건 현장에 피해자 몸에 있는 이것은 외부에 있는 누군가 제3자가 왔었다라고 추려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 갖고 이 씨가 그런 범인이야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피해자들 사망 추정 시간이 있죠. 오후 5시 전후에 이 집을 과연 그렇다면 누가 왔느냐를 밝히는 것이 지금 가장 유력한 수사의 첫 단계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후 3시경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시면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첫 장면에 오전에 다녀갔다라는 실수를 합니다. 근데 오후 3시경에 피해자의 집이 있던 7층에서 내리는 한 사람을 포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씨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씨가 오후 3시경 7층에 내리는 엘리베이터의 CCTV를 확인을 하죠. 참고인 조사를 할 때는 오전에 피해자들하고 와서 놀다가 금방 집으로 갔다라고 했지만 완벽한 이제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가지고 검거가 된 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범행을 인정한 이 씨를 마주 대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자백은 받았지만 48시간 안에 별다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풀어주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안에 정당한 증거를 확보를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장의 청구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발부가 안 되고요. 피해자를 석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도 사실 그 수사관들은 이 씨가 범인일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한 거죠. 그 당일 사건이 난 날은 아까 이제 우리가 밝혀진 것처럼 12월 29일 한겨울이었지만 참고인 조사를 할 때는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받는 과정에 계속 자신의 옷으로 옷소매로 손을 가리는 이런 감추려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손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이제 움츠린 자세로 있다 보니 수사관들이 이 장면을 그냥 놓치질 않죠.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뭔가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있네요. 가느다란 뭐 선 같은 게 예, 이게 이 씨의 손 사진입니다. 손 사진인데 이 자국이
오랫동안 뭔가 그치. 올가매어져 있는 어떤 그런 흔적 같죠? 네. 그 자국이 결정적으로 이제 사건을 해결하게 된 단서가 되는데요. 이제 줄을 3개, 정말 체중을 이길 만큼 3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본인도 힘이 없으니까 줄을 한번 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고무장갑도 끼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워낙 사람의 체중을 오랫동안 지탱을 하다 보니까 그 흔적이 그날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일단 어떤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단서가 또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었던 이 종이 조각. 네. 이 같은 종이 조각이 바로 이 씨의 집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실 뭐 이 씨의 집에서 발견된 이런 결정적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드라마에서 봤지만 올가미를 이렇게 걸 때 그 자국이 남지 않게 해서 페트병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문틈 위에다 이렇게 붙이고 줄을 넘긴 거 기억하시죠? 네, 그 범행을 집에서 잘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를 만든 페트병 조각이 이 씨의 자취집에서 발견이 된 거죠. 뭐 이런 물건뿐만이 아니고요. 결정적인 단서가 또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또 모든 범죄 계획에 수록되어 있던 이 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 일기장. 일기를 썼구나. 이제 2003년 한 해 동안에 이 씨가 자기가 한 일을 이제 정말 빼곡히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건이 당시 이제 몇 달 전부터 범행 도구, 그다음에 범행 수법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일일이 그려놨습니다. 이 제가 조사 과정에서 저도 이 압수한 이 자료를 봤는데 치밀하다기보다는 아주 실패를 우려한 문제점들을 일일이 정리를 해놓은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여러 차례 자해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치소 안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했었고요.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언동까지 보이면서 야, 저 사람 저 정신병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뭐 어떤 그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거짓 표현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역시나 참여나 뭐 반성 이런 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죄값을 제대로 좀 어떻게 치렀나요? 어떻게? 근데 뭐 검찰은 당연히 피고인 이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근데 재판부 역시나 피고인에 대해서 검사가 구형한 극형 역시 뭐 고려함이 상당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뭐 이 씨와 검찰 모두 항소 항고를 했는데 결국 원심이 확정됐고요. 이 씨는 현재 무기수로 18년째 형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났던 정말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살인범 이 씨는 모든 범행이 탄로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만들어낸 이 거짓된 환상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피해자를 비난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로 부정하면서 그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블랙 마치겠습니다. 죽은 친구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내가 왜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걔가 다 자초한 거라고요. 피해자는 끝까지 당신을 친구라고 믿었어요. 친구? 걔가 옛날에 얼마나 별 볼 일 없었는지 알아요? 내 인생은 이렇게나 비참한데 걔만 행복한 건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걔보다 못한 게 없는데
세상은 나한테 너무 불공평해. 내가 갖고 싶은 건 전부 걔가 가졌다고요. 전부 다 처음부터 내 거였어야 했어요. 전부 다. 자, 28년 전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연쇄 살인 조직. 이 범죄 유형은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한 범죄 역사에 가장 엽기적인 잘 사는 사람들을 응징하자. 압구정 내 약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한이 되고 사람 무시하는 못 잡아서 한이 맺을 뿐이야. 아니 무슨 정신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피해자를 납치, 감금, 살해, 그 시체를 훼손하고 소각까지 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70평 규모의 땅에 소위 아방궁이라고 살인 공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에 갔을 때 진행되는 거 보면 정말 살기 느꼈습니다. 진짜 사람이 맞나요? 아니,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못 죽여서 한이 맺을. 그 정체는 바로 지존파입니다. 채널 A